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순이익 합계가 2조 원 가까이 될 만큼 영업을 잘했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지 오늘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고요. 요즘 보험회사들이 보장성 보험의 만기를 대폭 늘린 보험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회계 기준 때문이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보장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만기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단점도 있다고 해서요. 이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젯밤에 발표됐는데 물가 상승 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건지 이 전망도 함께 들어보죠. 5월 1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경제 뉴스들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박세훈 작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네, 지난달에 미국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그 말일 텐데. 그렇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 4월에 비해 4.9%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5%였으니까 아주 소폭이지만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거고요. 예. 전달인 3월 대비로는 0.4%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3월 물가보다는 4월 물가가 0.4 정도 올랐다. 그렇습니다. 이게 12달 계속된다고 하면 대략 한 5% 정도 오르는 게 요즘 미국 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년 대비 4.9%라는 수치는 작년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농산물 가격을 빼고 다시 계산한 물가지수도 시장 전망치랑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4%, 1년 전하고 비교하면 5.5%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요즘은 에너지 농산물 빼고 계산하면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오는 거다. 그게 걱정이긴 한 라는 거죠. 거죠. 서비스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뜻일 그렇습니다. 거예요. 주거비도 있고요. 이 미국의 물가지수는 요즘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 발표된 물가지수는 특히 더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긴 했는데 너무 애매하게 줬어요.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동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동결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진짜 본인도 몰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본인도 모르니까 어쩔 네. 수 없습니다. 이거.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4월 물가지수가 앞으로 기준금리 향방을 가릴 수 있는 힌트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상승폭이 둔화되게 나오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게 아니면 반대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엊그제 특히 그러니까 물가지수 나오기 전날에 연준의 3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열려 있기야 열려 있죠. 늘 그렇죠.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번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좀 중요했던 겁니다.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인류도 모여 살 때 비가 언제 올지 모르면 그거 맞추는 분 한 분을 따로 뭐 제사장이 뭐니 만들어 놓고 네. 비 안 오면 자꾸 그분한테 타박하고 비 언제 오냐고 자꾸 물어보고 답답하니까. 네. 근데 그분도 모르죠.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현대 사회에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연준 의장 하나 만들어 놓고 빨리 알려주란 말이야. 이제 아무튼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시장이 또 예상을 합니까? 이 예상치가 뭐 매일매일 바뀌는 거라서. 매일매일 바꾸긴 하죠. 오늘까지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다음 달 초에 있는데 6월에는 동결할 거다. 동결론이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4월 물가지수도 상승폭이 둔화되게 나오면서 10개월 연속 지금 물가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미국 은행들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인식이 커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혹시 모를 사태, 그러니까 예금을 막 찾아가는 사태에 대비해서 대출을 예전보다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미국 은행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체가 금리를 올린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기도 합니다. 금리 올리는 게 결국은 대출 안 나가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은행이 대출을 잘 안 해주는 데다가 여기에 만약에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미국 경제가 급격히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에는 동결할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은 매우 우세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5월에는 없고 이제 6월에 있나 봐요. 6월 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9월부터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양면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인데 물가 상승의 반대쪽은 이제 또 경기 둔화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 이제 침체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고용 시장이 둔화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라서 오히려 좀 약간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고, 은행이 또 대출 축소하겠다라는 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핵심 변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시장은 어제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이제 금리 좀 덜 올리고 물가도 잡혔구나라는 네. 쪽으로 한 걸음 더 갔다. 그렇습니다. 예상치가 그렇습니다. 6, 7월에는 동결하고 9월에는 내릴 가능성이 또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서은영 기자님, 네. 최근에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위기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가 문제예요? 일단 일단은 아직 결산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올해 1분기에 이 전국 79개 저축은행 순이익 합계를 좀 내봤더니 예. 9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기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인데요. 뭐 적자 규모는 약 600억 원 정도로 좀 추산이 되는데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 다 합쳐보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작년, 재작년 1분기에는 다 합쳐서 모두 한 4천억 원대 순이익 냈던 거 생각하면 실적이 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 지금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79개 저축은행 가운데서도 한 26곳 정도가 적자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자산 규모가 좀 빠르게 늘었던 대형사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이게 저축은행 중앙의 설명입니다. 자산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는 건 이게 무슨 공장도 아니고 설비도 아니니까 네. 저축은행이나 은행의 자산이라는 건 결국은 대출 나간 돈 네네. 그게 늘었다는 거니까 대출 많이 해준 저축은행이 네. 적자가 많다. 네네. 그 말은 간단하네요. 대출을 많이 늘렸는데 원리금 잘 못 갚는 분들이 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사실 예. 이제 적자 전환 원인 딱 크게 두 가지를 좀 꼽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난 원인, 그리고 대출 많이 하려면 예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예. 예금이 많이 늘어난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고금리 예금 많이 팔아서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출을 많이 한 만큼 부실 대출 대비해서 좀 쌓아놔야 하는 충당금 부담이 커졌다라는 건데 우선 작년 이제 하반기로 좀 시계를 돌려보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제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금 금리도 당연히 덩달아 올라갔는데 저축은행들이 그 당시에 1금융권이랑 이 예금 유치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당시에 시중은행들도 예금 금리가 한 5%대까지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뭐 막 서둘러서 막 예금 가입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때 저축은행들이 우리도 수신 경쟁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서 6%대 이자 주는 예금을 좀 많이 팔았어요.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은행채로 자금 조달할 수도 있고, 예. 뭐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는 뭐 여전체 발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자금 조달 창구가 있는데 저축은행은 그야말로 이 순수 예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금리 상품 비중이 높아지면 고스란히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는 건데 평소처럼 예금 받습니다라고 써놨더니 네. 예전에는 예금하러 오시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뭐 한전채도 막 5% 넘게 주고 네, 그런다니까 맞습니다. 예금하러 안 오시고 그래도 예금은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이자를 계속 올렸군요, 경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결국 부담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충당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금융회사는 결국 이제 대출원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충당금을 쌓아놔야 하잖아요. 근데 1분기에 그 부담이 아주 커졌다라는 겁니다. 못 받을 걸로 예상되고 네. 장부에서 분류한 네, 그런 대출해간 분들 리스트가 많아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1분기 지금 연체율이 한 5%대까지 좀 올라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여기에다 이제 금융시장도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더해진 게 올해부터 이제 제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좀 강화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마이너스 통장에서 고객들이 이제 약정만 해놓고 실제 대출 안 썼으면 전에는 충당금 쌓을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다 쌓아야 됩니다. 일정 비율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당금 적립 비율이 부담이 좀 갑자기 커진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다다. 또 이게 일시적이고 또 적자 낸 게 비교적 손실 흡수 능력 좋은 대형사뿐이다. 그럼 이제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닐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방의 소형 저축은행들 중에 거의 뭐 개점 위협 상태인 곳들도 많고 예. 많다기보다는 꽤 있고 또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 켜진 곳들이 상당수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지방의 일부 저축은행들 중에 3년 연속 적자 내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영업 중단한 걸로 보면 된다. 이게 뭐 사실 거의 업계 설명이고요. 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 대비해서 쌓은 이 대소충당금 적립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곳들이 33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지방의 중소 저축은행들이고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아유 이분은 돈 못 갚으시려나 보다 하고 이분 도대체 얼마나 빌려가셨어? 700만 원. 이 돈은 못 갚아. 이렇게 네. 써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죠. 이익에서 700만 원을 덜어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따로 가방에다 빼놔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네. 그걸 안 한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네. 그럼 지금 미국에서 뭐 예금 인출 러시가 벌어지는 중소형 은행들 많다. 그래서 네. 위기다라고 하는데 네네. 상황은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를 바 없네요. 그냥 우리나라 예금자들이 좀 점잖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결국 위기가 터졌을 때는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결국엔 터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축은행 위기설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져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건데 네. 지난달에 이제 그 해프닝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명 지라시 형태로 네. 대형 저축은행 두 곳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큰 손실 봤다. 1조 단위 손실 봤다. 예금 인출 안 될 거니까 당장 빨리 대응들 하셔라. 막 이런 이제 글이 떠돌면서 당시에 이제 다행히 이제 당국이 좀 빠르게 진화를 하면서 큰 문제로 번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루머가 결국에는 이제 뱅크런 사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아직도 이 저축은행들이 PF 대출 이게 굉장히 이제 취약한 고리로 아직도 인식이 되고 있고 저축은행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보는 인식들이 여전하구나라는 예. 것도 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지를 좀 보면요, 일단 PF 대출만 봤을 때는.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 건전성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2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 촉발됐던 게 이제 PF 대출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되면서 PF 대출 이제 부실이 있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당시에 제대로 된 심사도 안 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PF 대출해 줬다가 저축은행들이 뭐 부실 채권 떠안으면서 막 줄줄이 영업 정지 당했던 사태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예금자들 불안 심리 커지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이제 우리에겐 좀 학습 효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당시에 비해서는 대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촘촘해지긴 했습니다. 가령 이제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이 PF 대출할 때 사업자가 자기 자본 20% 가져와야 대출해 주거든요. 사업자라는 건 내가 저 땅 사서 아파트 좀 지어볼게요라고 할 때 그 맞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들고 오는 분이 땅값이 100억이면 20억은 본인 돈 갖고 와야만 나머지 80억을 저축은행이 그렇습니다. 대출해 준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자본 능력이 된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일단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고 예. 그리고 사업장별로 이 대출 한도도 최대 120억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업장이 줄도산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 설명이긴 합니다. 글쎄요. 다 비슷한 곳 전국에 네. 다양한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었겠으나 네. 그 경기 안 좋으면 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기 네, 좋으면 네. 다 괜찮은 사업장이고 뭐 항상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항상 타올랐다가 꺼지면 네. 그 마지막에 뛰어들었던 사업장은 반드시 망하고 네. 그 뒤에는 반드시 저축은행이 있을 테니 이거는 뭐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운이 안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네, 네. 어쨌든 저축은행들 이런 상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축은행 영업지역 제한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대안으로 나오던데 네. 지금 저축은행은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A저축은행은 서울에 와서 영업 못하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 부울경, 뭐 충청, 강원, 경북 이런 식으로 등등등 해서 6개 영업구역으로 나눠서 예. 그 구역 안에서 주로 영업을 하게끔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요. 가령 이제 수도권 저축은행들이라면 이 수도권 안에서 50% 이상은 대출하세요. 뭐 나머지 이제 비수도권 저축은행들은 그 지역에서 40% 이상 대출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좀 비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생각해보면 수도권 저축은행들은 어려울 게 없죠. 이 규정 지키는 게. 근데 문제는 이제 지방 저축은행들인데 수도권 썰림은 뭐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 인구 줄고 있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방 저축은행들이 살 길은 이제 비대면 영업으로 타 지역 고객 유치하는 게 단데 금리 그럼 경쟁에서 일단은 예. 우리 지역 안에서 40% 팔고 다른 지역 가서 팔아야 되니까 아하. 우리 지역 안에서 40%를 일단 못 채우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지역 손님 한 명 받아오려면 우리 지역 손님 하나도 어디선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단 거의 영업 자체가 이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의무대출 비율이라도 좀 낮춰주면 안 되냐. 그리고 중금리 대출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것만이라도 좀 영업지역 제한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업구역 제한이 있을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저축은행 하나가 경영이 굉장히 악화돼서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타지역 저축은행 인수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자금 여력이 그나마 좋은 게
수도권 저축은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게 막혀 있다라는 거고 지방 저축은행끼리 합병을 할 때도 지역이 두 군데 이상 두 개까지만 합쳐질 수가 있어요.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 M&A 규제가 좀 타이트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이 아예 다른 은행들이 합병해서 이제 영업권역 넓히는 것까지는 좀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부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대책으로 보고 있는 게 지방저축은행을 아예 지방은행으로 전환시켜서 예. 이 각 지방의 소상공인 특화은행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 이걸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이제 금산분리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일단은 다각도로 보겠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대출 규제를 없애고 전국에서 알아서 자유경쟁하세요라고 하면 지역의 저축은행들도 다 이제 서울 고객들 대상으로 네. 영업을 하게 되면 네. 또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뉴스에서 그 규제 푸는 바람에 맞습니다. 지방 네. 사는 분들은 대출 받을 수가 없다. 예전에는 네. 그래도 이 의무 비율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을 좀 해주려고 하더니 아주 담당자가 아주 얼굴을 바꾸더라. 맞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저게 문제고. 네. 김현우 소장님, 네. 최근에 보험회사 얘기 좀 해보죠. 보장성 보험이 만기가 긴 게 자꾸 나와요, 상품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의 보장 만기는 보통 예. 80세에서 뭐 길어봤자 100세가 일반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110살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도 일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10살까지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 제한이 뭐 30세에서 35세까지, 그러니까 어른들도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보험을 어른이 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보장의 만기가 길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는 그냥 한 90살까지만 하렵니다. 네. 나는 아무래도 80을 못 넘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좀 짧은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10살까지는 살 것 같은데 왜 만기가 100입니까? 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보험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옵션이 늘어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만기 긴 보험을 파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표면적인 건 지금 말씀해 주신 수명 늘어나니까 당연히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보장 만기가 긴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섞여 있어요. 일단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상품이 종신보험인데 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가장 큰데 이 종신보험의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은 사망이죠. 네. 그게 주계약인데 가정을 꾸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망보험은 필요 없으니 내가 사망했을 때 나 죽고 나서 얼마 나오는 게 혼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딱히 필요가 없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요. 뭐 이런 분들도 물론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지만 뭐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전체 보험료 중에 그래도 사망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종신보험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질병이나 상해보험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수익을 이런 앞서 말씀드린 어른이 보험 같은 것들을 출시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확보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근데 그게 만기 길어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롭게 이제 기존에 없던 상품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고객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로는 약간 뭐 그게 이유가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80세, 90세까지 과거에 했던 만큼 해도 신제품이니까. 그렇습니다. 신제품 내는 거야 이해는 되는데 네. 왜 신제품의 만기를 자꾸 길게 하냐? 네. 그거 뭐 고객이 딱히 더 좋아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길게 하는 진짜 목적은 이 회계 때문이다. 올해부터 회계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IFRS 17, IFR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험사의 미래의 이익을 판단하는 방식이 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게 보장의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회계상의 이익이 좀 유리하게 계산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손익을 따질 때는 뭐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게 결국은 손익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험사의 수입과 비용은 한 해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험료도 장기간 몇십 년에 걸쳐서 들어오고 근데 지출되는 비용은 뭐 크게 보험금과 또 설계사, 모집 조직한테 줘야 될 사업비 같은 것들이 두 가지인데 네. 이런 것들은 한 해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설계사한테 지급되는 수수료는 한 1, 2년 사이에 집중해서 지급이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앞에 다 쏠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설계사한테 뭐 1, 2년 안에 신계약비 수수료를 다 주기는 하지만 이거를 실제 전체 보장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줘야 될 돈이 100인데 분모가 줄어들면 즉 10년으로 나누는 것과 20년으로 나누는 것, 30년으로 나누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계상의 이익이 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꼼수라고도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꼼수 줄이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곧 발표한다고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만기가 70살짜리 보험을 팔다가 네. 만기가 200살짜리 보험을 팔면 네. 그러면 만기가 50세한테 가입시켰을 경우에 만기가 70세면 20년이고. 20년인데 그렇죠. 만기 200년짜리를 팔면 150년이 남아 있는 걸로 네. 계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 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보험회사는 150년으로 나눠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식이죠. 그래서 보험회사 사장님이 내 임기 안에 비용을 좀 적게 떨 방법을 갖고 와봐라. 네. 그랬더니 이렇게 길게 만들면 네. 비용을 좀 적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만기가 이렇게 긴 보험이 뭐 나오는 건 소비자 선택이 늘어나는 거니까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이런 그 만기를 고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입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좀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전을 하는 기간 동안에만 필요하잖아요. 보통 70세에서 80세 정도까지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운전자 보험들도 뭐 100세 만기 보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실제로 필요한 만기가 언제까지인지를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매달 보험료 내는 것도 100세 만기 보험이면 보험료가 더 나갑니까? 운전자 그렇죠. 보험은 1년씩 보장해 주는 걸 텐데 아니죠. 자동차 보험이 1년씩 보장을 해주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입하면 한 번 가입해 놓으면 뭐 80세까지 혹은 100세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를 매년 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데 보장의 만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보장받는 금액이 커지는 거니까 뒤로 갈수록 아니죠. 예를 들면 80세까지만 하면 나도 80세까지만 보험 들면 되는데 네네 110세까지가 되면 110세까지 보험료를 나도 내잖아요. 그렇죠. 30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게 되죠. 보험료 내고 보험 혜택을 받는 거니까 네. 그게 뭐 더 좋고 나쁠 게 있느냐 하는 거죠.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때 운전도 안 할 것인데 110살에 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데 예. 쓸데없이 보험료가 더 나가는. 그러니까 가입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니까. 예를 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네. 근데 80세 만기도 있고 100세 만기도 있어요. 네. 그럼 80세 만기보다 100세 만기가 네. 나는 지금 40세인데 네네. 100세 만기가 보험료가 더 비쌉니까? 비싸죠. 어. 근데 8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되는데 예. 그로부터 20년을 더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더 비싸다? 예 보험료는 더 아니 비싸죠. 그 20년 동안 나는 보험료 더 내는데 네. 왜 그때 받지 왜 40세인 내한테 먼저 받아요? 보험이라는 게 보장의 만기하고 네.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입 만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컨셉 자체가 원래 젊을 때 많이 내는 구조예요? 그렇죠.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보장을 받아라라는 건데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험 가입해 놨으면 100살 때도 꼭 보험을 해야 되겠네요. 운전을요? 젊을 때 미리 낸 거니까. 그렇죠. 예, 저는 8시 30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